여러분, 신약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소개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그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입니다. 천국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현재 즉 천국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생각할 때 현재 여기에 있는 천국의 제도적 표현으로서의 교회를 이해해야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고, 또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중 시민권자, 이중 국적자로서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누리고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지상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다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권리와 이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신약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명령을 하는데 왜 어떻게 굳게 서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말하는 바로 앞에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하늘의 식민도시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시민권을 하늘에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4장에서부터 빌립보 교인들에게 결론적인 여러 가지의 권면과 명령을 하는데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기초는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것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아주 독특한 도시예요.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독특한 도시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독특함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빌립보의 주민들이 독특한 점은 로마의 시민권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빌립보와 같은 독특한 위치에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이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한 62년경쯤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356년경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 2세예요. 그러니까 뭐 한자로 말하면 빌립보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 지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서 결정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전 42년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빌립보 도시의 서쪽 평원에서 로마 제국의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로마 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것은 이 로마 제국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에 로마 공화국 시절이었는데, 여기에서 제2차 삼도 정치라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자 조카는 이제 사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하면 공화정을 벗어나서 제정의 형태로 가야 한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주 중요한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인물이 약 500년 동안,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주전 753년경에 로마라는 도시의 건국이 되고 509년까지,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 로마는 왕국의 형태를 취했어요. 그러다가 주전 509년부터 주전 27년까지는 로마 공화정을 통해서 로마 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를 취해요. 그리고 이제 주전 27년부터 476년 소로마가 망할 때까지 로마 제정을 통해서 제국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라 형태가 바뀌어 가는데, 이 주전 42년경은 로마가 공화국에서 이제 앞으로 로마 제국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전 44년 3월 15일경에 유명한 브루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공화국을 지키자 하는 공화주의자가 로마를 공화국을 버리고 제국의 형태로 가려고 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를 암살한 일이 벌어지죠.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이게 아주 아꼈던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 말했던 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율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500년 동안 지속되던 로마 공화국을, 이제는 시대가 공화국의 시대는 거의 저물고 제국의 형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고서 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던 차에 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공화주의자가 이렇게 율리우스 카이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로마에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리우스 카이사라의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과 또 율리우스 카이사라의 그런 부하에 해당되는 안티오니우스가 한 편을 먹고 율리우스 카이사라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또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한 편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로마 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군대와 로마 공화국이 아닌 다른 형태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군대 사이에 이 빌립보에서 거대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병력이 여기서 맞붙었는가 하니까 삼두 정치를 했던 이 사람들 편에서는 19개 군단에 약 11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고 로마 공화정을 지키고자 했던 공화 측에서는 17개 군단에 약 9만 명이니까 거의 20만 명의 군인들이 빌립보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삼두 정치의 대표였던 부대가 아주 큰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 공화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 전쟁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발생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때 이 옥타비아누스를 따르던 이런 군인들이 제대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제 로마 제국의 콜로니아라고 하는 식민 도시로 재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승리한 제대한 군인들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의 콜로니아라고 하는 식민 도시를 만드는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주전 31년경에는 이제 이 삼두 정치를 하던 두 사람이 다시 이제 맞붙어서 패권을 가리는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 그리스 서부 해안의 악티움이라는 곳의 바닷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 그 당시 이름으로서는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리고 다른 삼두 정치의 한 인물이었던 인물과 이제 안토니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해전에서 또 한 번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로마 제국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로마의 권력을 놓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이 해전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로마 언론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전 27년경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면서 이때부터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공화정은 완전히 망했죠. 이 전쟁도 왜 중요하나? 이때에 이 패배한 안토니우스 측에 속했던 또 제대한 군인들조차도 또 이 빌립보 도시에 그렇게 주민으로 살게 됨으로써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이 주전 42년경에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 측의 제대한 군인들과 또 주전 31년경에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한 쪽의 지대 군인까지도 모두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렇게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제대한 군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라틴어로서는 콜로니아라 그러는데 이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요. 흔히 콜로니아라 하는 이 번역은 식민지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식민지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근현대의 식민지는 제국을 만들어가면서 식민지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억압하고 수탈한 잘못된 기억들이,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와 같은 로마에서 세운 이 콜로니아는 식민지로 번역하면 전혀 뜻이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최소한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식민지가 아니라 그냥 식민도시 정도로 번역해서 식민지와는 다르다는 어감을 줘야 해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를 쓴 유명한 이 작가가 그렇게 이 번역을 자기는 식민지라고 번역하기보다 식민도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동의하는 편. 그런데 식민도시라고 해도 잘 어감이 잘 오지는 않죠. 그럼 이제 이 식민도시라는 게 뭔가 하면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작은 로마예요. 로마의 축소판, 로마의 복사판이에요. 그냥 로마시를 그냥 이식시켜 놓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콜로니아라고 하는 로마의 축소판, 작은 로마를 로마 제국의 곳곳에 건설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라고 하는 도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예요. 서유럽과 남유럽 그리고 서아시아, 북아프리카를 포괄하는 3개 대륙을 다 영토로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니까 그 이제 거대한 제국의 국경선들이 굉장히 넓죠. 그 국경선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주둔을 하다가 이제 제대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도시를 그곳에다가 만들어서 국경 수비를 하게 함과 동시에 또한 이민족들에게 로마의 문화를 그렇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국경 도시가 아니더라도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니까 언제 어디서 반역과 반란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거대한 이 고속도로는 전부 다 그런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신속하게 로마군이 투입돼서 반란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처럼 로마 제국 전체의 거미줄 같은 도로망을 깔게 된 것인데, 그런 도로의 중요한 요지마다 이런 콜로니아라는 도시를 세워가지고 그 인근 지역으로부터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방어도 하고, 또 그 인근 지역을 로마의 문화를 잘 전파함으로써 그런 식민 지역들을 로마화시키는 아주 전초 기지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바로 이 콜로니아라 하는 아주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특별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콜로니아 같은 이런 도시는 로마 제국 전체의 도시 가운데 약 10%도 채 되지 않는 정도의 아주 소수의 중요한 로마 제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지에다가 본국에 있는 로마시를 그냥 복사품을 만들어서 아니면 축소시켜서 그런 곳에다가 그대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이 도시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의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로마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반듯반듯한 크고 넓은 도로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에 통한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라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되는 그 도로망이에요. 그 도로에 남북과 동서가 교차하는 가장 도심의 한가운데를 포rum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rum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그런 격자무늬의 구조를 가지고 여기에서 신전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바실리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공회당을 만들어서 재판도 하고, 또 거기서 장사도 하고 시민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는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을 위해서 반원형극장을 만들어서 음악도 연극도 공연하고, 또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전차 경주도 하고 검투 경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디움이라는 체육관을 만들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리고 거대한 목욕탕을 만드는데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고 목욕탕은 그냥 고대 로마의 복합 문화단지예요.
그 거대한 목욕탕 안에 도서관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넓은 정원이 있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하 수도 시설이 들어가서 아주 도시가 쾌적한, 이게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기본 사회 인프라예요. 로마라는 도시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로마어인 라틴어가 사용이 되고 로마법이 시행이 되고 로마 문화가 형성되겠죠. 이걸 그대로 로마 제국 전체의 100여 개 이상의 그대로 이 작은 로마를 이식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콜로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은 로마라는 뜻의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니까 빌립보가 바로 이런 로마 제국의 콜로니아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의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마시를 축소해 놓은 것처럼 거기에 광장이 있고 신전이 있고 또 원형 경기장 혹은 목욕탕 등등의 이런 시설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에서는 공식적인 언어가 로마 라틴어예요. 그리고 로마의 법률의 지배를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그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문화를 생활하는 그런 식의 완전히 본국인 로마로부터 1200km나 떨어진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은 거의 로마를 작게 만들어서 이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특수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권리와 그런 의무를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와 같은 로마의 식민도시는 작은 로마로서 로마 제국이 지탱될 수 있도록 방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로마의 문화를 인근 지역에 확산시키고 전파하기도 하는 그런 이중의 기능을 그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도시의 주된 계층들이 전부 다 로마 시민으로서 본국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당시에 독특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부모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태어나는 자식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어요. 그리고 본국인 이탈리아에서 출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겠죠. 그러나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로마 군대에 로마 시민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복무하는 거지만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25년 정도를 복무하게 되면 25년 제대 후에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를 할 때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계층의 사람들은 고대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군인들의 이제 후손들이 2세대, 3세대를 형성하고 살아가니까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는 바로 로마 시민권이 가장 큰 자부심으로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면 많은 특혜가 있죠. 기본적으로 법적인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재판을 할 때도 자기가 소속된 지역의 재판관이 재판을 좀 시원찮게 한다고 생각되면 나는 로마 황제에게 고소한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누구나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법의 혜택을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리키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투표권이 있고 그리고 또 피선거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뽑아주게 되면은 자격만 갖추게 되면은 로마의 공직에 진출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런 식민지 속주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토지세가 있어서 10% 정도는 다 토지 소산물들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토지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인두세라 그래서 한 사람당 1년에 하루 노동력 정도의 품삯 정도의 세금을 또 바쳐야 하고,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이와 같은 속주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식민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겠죠. 그리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제국 전체가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바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 성인들은 약 10%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아주 엄청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축소판 같은 작은 로마 같은 곳에서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자 자기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이런 로마의 콜로니아, 로마의 이 식민 도시로서 로마의 축소판 같고 작은 로마와 같은 외형을 가지고 로마어를 사용하고 로마법을 적용하고 로마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도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인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말할 때 어떻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식민도시 콜로니아 작은 로마이듯이 빌립보 교회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콜로니아 식민도시와 같은, 다시 말하면 작은 천국과 같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었듯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도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그 어떤 다른 도시의 사람들보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로 가장 중요하게 빌립보 교회를 하늘나라의 식민 도시와 같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구조 가운데 빌립보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 1장 27절이고 본론이 마치는 것이 바로 3장 20절 21절이죠. 자, 그러면 본론이 시작되는 거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생활하라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빌립보에 사는 여러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인으로서의 그런 시민적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듯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로 치고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하는 게 이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제 본론이 다 끝나는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죠.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말하는 거니까 거의 빌립보서의 이 본론은 처음 시작할 때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이 본론의 끝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감과 정체성과 권리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런 말로 쓰는 것이니까 여기에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바로 알아라 하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빌립보 이 교회가 혹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시민의 의무를 다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이 로마의 식민도시인 콜로니아의 기능이 이중적이라 그랬죠. 하나는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방어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그 주변 지역에는 로마의 정신, 로마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교회의 역할도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늘나라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1장 27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은 핍박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불신자들로부터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에 굴하고 핍박에 무너지게 되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말죠.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불신자들로부터 박해가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걸 잘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이 빌립보서 2장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연합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은 또 하나 이 빌립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와해되고 말죠.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또는 방종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을 피하고 그런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복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시민들이 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방어의 역할, 방어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의 박해가 오든 또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이 오든 혹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건 아니면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도 잘 견뎌야 하고 거짓 가르침은 빠지지 않아야 하고 내부는 겸손함으로써 잘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냄으로써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함께 힘을 모았던 거죠. 그리고 이게 서론과 결론은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또 심지어 후원 헌금을 보내줌으로써 결국에는 복음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서론과 결론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이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콜로니아, 작은 로마로서의 이 독특한 이런 위치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4장 1절에 하는 말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좁게는 3장 20절부터 본론의 제일 끝에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고, 좀 더 넓게는 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바로 하늘 시민으로서의 그런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이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 함께 서라 하는 말 자체가, 여기에 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눕고 앉고 서고 이런 의미에서 쓴다기보다는 문맥상 이 군사적인 전투적인 용어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자기의 진지를 사수해야 되겠죠.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을 사수하기 위한 그런 방어형 도시로서 건축되었듯이, 로마의 군대 자체도 전쟁을 벌일 때 자기의 진영을 사수해야 하고, 또 전투를 하는 대형을 유지할 때 그 대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적의 공격에 대해서 굳게 서서 이 후퇴하지 않고 자기의 대형을 유지하고 견디는 이것을 서라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로마 군대의 가장 중요한 이런 전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북이 대형이라는 게 있는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로마 전투하는 장면들을 본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의 가장 거대한 단위는 6,000명이고 중간 규모의 단위는 한 600명 단위고, 적은 규모는 한 백인대라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 또 더 작게는 8명이 가장 적은 소대예요. 전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화살을 쏘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이렇게 할 때 제일 앞열에 쓴 사람들은 로마의 사각방패, 자기 몸을 가리는 방패를 옆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제일 앞열에 쓴 사람들은 방패로서 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뒤쪽, 옆쪽, 뒤쪽도 그렇게 방패로서 벽을 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위로 들어서 완전히 거북이가 등껍질 속에서 몸을 숨긴 것처럼 완전히 로마 이 군대의 진영 자체가 거북이 형태의 방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화살을 쏘든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여기에 한 사람의 병사가 이탈한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철통같이 방어벽을 쳐고 모든 군사가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유지하고 이렇게 서서 전투를 수행하는 중에 그 하나의 군사가 쓰러지고 방패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로마 군대의 이런 대형이 진형이 서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틈을 보이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진지를 사수하거나 대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군대인 교회도 성도들도 이와 같이 굳게 이 교회의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싸우랄 때 그 서서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군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곳이 그냥 아무런 서로 깊은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교회는 하늘나라의 시민들로 구성된 이런 군대와 같고 이 진영과 같아서 이 세상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굳게 서서 마치 진지를 사수하고 대열을 사수하듯이 그렇게 서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은 넓게 보면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물러서지 말고 이 일을 제대로 굳세게 서서 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라는 말 자체는 바로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에 해당이 되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하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말 속에 이 빌립보서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시민답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물러서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때 분열을 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하고 일치해야 하고, 또한 아주 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 자체도 이 로마 시민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써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의 한 회원이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세상 나라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다시 흩어져서 살아가는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하늘나라의 축소판 같고 모형 같고 작은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로서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이든지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가르침이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분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작은 하늘나라와 같은 교회가 와해되고 붕괴되고 교회가 약화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마치 대열을 형성하고 그렇게 거북이신형을 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또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로마의 군대와 같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교회를 이렇게 현재에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천국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나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올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여 이제는 완성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현재 하늘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중시민권자로서의 그런 권리와 의무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 총정리하자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현재 작은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의 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것이 아니고 굳게 서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그런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의 자세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러므로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이 말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